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사 최유연입니다. 제가 파트 3 시작하면서 굉장히 높아심의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어렵게 느끼실까 싶어서 저희가 전체 그 S맷의 모듈 C 그 전체 마인드맵을 가지고 와서 우리 목표도 다시 한번 인지를 좀 해봤고요. 제가 선생님들께서 지금 강의를 보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굉장히 피드백 받고 싶고 궁금한데 이게 동영상 강의라 그러지 못하는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제가 그래도 열정을 다하고 저는 이 자리에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을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8강에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수요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를 보는데요. 복습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서비스 수요의 특성이네 라고 하실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1번 서비스는 재고의 저장이 불가능하거나 어렵다. 그렇습니다. 서비스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따르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서비스 수요량이 공급량을 넘어서면 넘치는 수요는 포기해야 된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양이 한정되어 있는데 바라는 것이 많다. 그러면 우리가 그만큼 제공해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포기를 하셔야 되겠죠. 그죠? 대부분의 서비스 수요는 눈에 보이지 않고 만들어지면 바로 소비된다. 이 부분 서비스의 특성이랑도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네요. 자, 서비스 수요는 즉시 제공되지 못해도 수요 자체가 사라져 버리지 않는다라고 5번이 틀린 내용이겠습니다. 서비스 수요는 즉시 제공되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서비스 그 수요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 자체는 서비스가 무형성의 특성이 있기도 하고요. 물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고로 쌓아놓을 수가 없어요. 내가 네일샵을 갔는데 네일을 받으러 갔는데 그 자리에서 네일을 받지 못한다 하면 어떠한 대기 시간이 허용이 된다고 하면 기다리겠지만 그게 아니면 바로 거기서 이 샵에서는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겠구나 라고 하고 재고가 사라져 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서비스의 수요의 특성 다시 한번 보시고 저 문제 하나는 꼭 나오겠구나. 선생님이 저렇게 강조를 하는데 서비스 수요에 대한 특성은 내가 좀 인지하고 넘어가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파트 3의 두 번째 시간 서비스 수요와 공급에서 우리가 그 공급 관리에 대한 부분을 조금 볼 거예요. 자,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서비스 수요와 공급 관리에 대한 부분을 이제 볼 건데 저희가 저번 시간에 수요 예측이 왜 중요하고 제대로 된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그 공급 계획을 짠다. 그 정도의 개념을 좀 넣으셨으면 이제 지금 보겠습니다. 공급과 수요가 어떠한 상황인지 좀 보면 자, 공급이 수요보다 많은 상황일 수도 있죠. 그죠? 그랬을 때는 내가 필요한 사람은 10명밖에 없는데 나는 30명의 네일 그 디자이너를 가지고 있다. 선생을 가지고 있다. 그랬을 때 공급은 과잉돼 있는 상황이죠. 그랬을 때는 어떤 게 재고 문제가 발생을 할 겁니다. 그죠? 자, 내가 네일샵 운영을 하는데 평균을 내보니까 하루에 10명 정도의 손님이 온다. 하지만 나는 평균적으로 하루에 20명을 네일 케어를 해줄 수 있는 선생을 데리고 내가 운영을 한다고 치면 그 남아있는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바로 재고의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같이 공부하는 부분은 물건이 아니라 서비스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고로 표현된다고 하지만 그걸 서비스로 조금 확장시켜서 서비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목이 될 것인지를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거든요.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100개의 물건을 만들었는데 50명밖에 안 사갔어요. 그럼 50개의 물건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럴 때 만약에 썩지 않는 그 물건이 그래도 유효기간이 2년 정도 남았다고 하면 다른데 가격을 조금 더 떨어뜨리고 할인점에다가 납품을 한다거나 재고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사람이 대하는 서비스의 경우라면 20명을 이제 그 20명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사를 내가 데리고 있는데 매일매일이 10명밖에 관리를 받는 손님들이 오지 않는다 그러면 그 10명을 더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계속 낭비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저장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월급이 나갈 거고 매일매일의 그들의 노동력은 그대로 이제 버려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재고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상황이 발생을 하면 대규모 문제가 발생을 할 겁니다. 계속 지금 네일샵 얘기를 해요. 우리는 평균 5명밖에 네일 케어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샵을 내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10명, 20명의 그 네일 케어를 받고자 하는 손님들이 들이닥친다 그러면 손님 1시간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손님 2시간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대기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을 하겠죠. 뭐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그럼 저 1시간 기다렸다가 네일 케어 받고 갈게요 라고 하겠지만, 요새 그런 경우 있나요? 저는 안 그렇거든요. 저는 사실 이 대기 문제에 대해서 되게 민감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워낙 바쁘기도 하고요. 그것 때문에 받으려고 뭐 1시간 2시간씩 기다릴 필요가 있을까? 라는 그 의문에 저는 캐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서, 대기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는 문제가 이렇게 생긴다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과잉 수요가 있고요. 수요가 적정 공급량을 초과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고요. 공급이 과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급이 과잉되면 당연히 내가 받는 서비스 가격이 낮아지겠죠. 맨 처음에 공급 자체가 양이 적었을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작았다. 그러면 그 가격은 되게 비싸질 거예요. 하지만 과잉 공급된다고 하면 너무 많이 깔려져 있는 거죠. 어디에 가나 내가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 서비스에 대한 가격은 낮아질 겁니다. 그만큼 이 시장 경제 논리에서 수요와 공급의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가격에 미치는 영향, 가격 때문에 우리가 또 해야 되는 부분들, 그 모든 것들이 관리하고 백오피스에서 운영 전략을 짜는데 수요와 공급 그 부분이 정말 80% 이상 차지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바로 수요와 공급의 균형 상태여서 재고가 쌓이지 않고, 그리고 대기도 크게 대기하지 않고 오는 손님들이 즉각 바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수요를 예측하고 그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해서 공급 전략을 짜고, 그랬을 때 우리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라는 드라마틱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책에 보면 과잉 수요인 경우에는 어떤 경우인지, 수요가 적정 공급량을 초과했을 때는 어떤지, 과잉 공급일 때는 어떤지,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잡혀 있을 때는 어떤지 책에 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여러분께서 읽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서비스 공급 능력의 계획 기준은 장기적으로 서비스 공급 능력이, 이거 보셔야 돼요. 장기적으로는 서비스 공급 능력이 수요를 능가하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해서 가야 됩니다. 실제 지금은 내가 5명밖에 케어해 줄 수 없는 상황이지만 계속적으로 10명, 20명이 나에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온다라고 하면, 장기적으로 지금 당장 새로운 사람들을 충원을 해서 10명, 20명을 받을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딱 세팅할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나에게 수요가 발생을 한다. 그러면 그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공급량을 만들어줄 수 있는 백오피스들 관리 전략을 좀 짜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갈 때는 서비스 공급 능력이 수요를 조금 윗도는 수요를 능가하는 방식으로 공급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인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기적으로라도 서비스 공급 능력이 수요를 능가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는 계속적으로 나는 5명밖에 관리를 못하는데 10명, 20명이 계속 와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바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시간이 부족하면 최소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간 소모적인 부분을 제거한다. 이 부분 좀 보셔야 돼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시간이 부족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서비스만, 왜냐하면 서비스 응대를 해줄 수 있는 사항은 점점점 줄어들고 원하는 사람은 많다라고 하면 그 원하는 사람들을 놓치기가 아까워서 그들에게 최소한의 서비스만 제공하고 시간 소모적인 부분들은 제거하려고 해서 셀프 서비스가 나왔죠. 그죠? 굉장히 큰 규모의 뭐 음식점에 가면 물이랑 기본적인 차는 뭐 셀프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본 한 번은 저희가 그 종업원들이 차려주는데 그 뒤에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셀프 바를 좀 이용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그들이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오는데 종업원이 계속 그거 서빙하는데 시간을 보내는 건 옳지 않다라고 판단했던 거죠. 그래야지 대기 문제를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간 소모적인 부분을 좀 제거하는 서비스 공급 능력, 결국에 서비스 공급 능력이 이런 식으로 증가시키려고 하는 게 나온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수요가 늘어나면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를 빠르게 제공하려고 노력하게 되고, 그것은 곧 서비스 공급 능력을 증가시키게 된다. 여러분이 사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5명, 6명만 받는 것보다 10명, 20명을 받으면 훨씬 더 내가 이윤이 창출이 되는데, 장기적으로 내가 10명, 20명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냥 5명만 소소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이런 사장님 아마 없을 거예요. 지금 원래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애와 사업은 작게 낳아서 크게 키우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처음 당장은 내가 수요 예측하는 게 좀 어려워서 뭐 한두 명, 3명 정도를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규모로 시작을 했는데 해보니까 점점점 수요가 늘어나네? 그럼 내가 그 수요를 맞출 수 있는 공급 계획을 좀 세워야겠구나 해서 이런 식으로 서비스 공급 능력이 증가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진다라고 좀 알아주시면 되고요. 이 중요합니다. 고객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 일부 고객은 거래를 그만두게 되고 수요가 감소하게 된다. 저 같은 사람은 기다리면 무조건 서비스 안 받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예약을 중요시 생각하고 예약을 했으면 반드시 저는 좀 나가거든요. 요새 그 신문에 노쇼 얘기 굉장히 많이 하던데요. 여러분 이렇게 문화시민으로서 이런 공부를 하는 사람으로서 사람을 대하는 일을 하면서 저희가 예약을 해놓고 노쇼 하는 거는 정말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뭐 변동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랬을 때 변동이 됐을 때 취소한다. 변동이 있었다라고 전화 한 통 해주는 거 그게 어려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 저희가 역지사지로 생각했을 때 내가 그 샵을 운영하는, 내가 그 식당이나 뭔가를 운영하는 사장님의 입장에 있을 때는 실컷 예약해놨다고 해서 그 자리 홀딩 해놨는데 오지도 않고 연락도 없고 나 전화도 안 받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어떤 경우가 되냐면 예약 자체를 안 받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저는 제가 아는 어떤 고깃집인데요. 예약 자체를 안 받습니다. 저희는 예약은 받지 않고 오셔서 대기하셔야 돼요. 정말 장사가 잘 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인 것 같은데요. 그만큼 예약 부분들, 그 고객의 대기 시간에 대한 부분들은 끊임없이 고민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고객은 자신의 구매 의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고민하게 되고 이는 구매 취소로 이어지게 된다. 서비스는 그 자리에서 즉시 내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그게 바로 한 번 더 고민하게 되고 결국에는 구매 취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이건 서비스의 특성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고 서비스 수요의 특성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고 결국에는 이것이 다 공급 능력을 계획하는 데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서비스 수요와 공급의 보완적 관리 기법인데요. 여러분 별표 3개 좀 쳐주세요.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문제 자주 나오고 저희가 이거 공부하려고 오늘 8강 준비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수요 공급의 보완적인 기법인데 보완적이다라는 단어를 좀 보시면 보충한다. 보충 설명, 보완 이런 게 부족한 부분을 좀 더 채우고 너무 넘치면 좀 뺀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하고 문제 자주 출제되니까 여러분 귀 쫑긋 세우셔서 저랑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 측 조정 기법이 있고요. 그리고 공급을 조정하는 기법이 2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수요 측 조정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적을 때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조정을 통해서 우리가 보완을 해 나갈 건데요. 수요량의 조정이나 변화를 통해서 공급을 조화시키는 전략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결국에는 공급이 수요를 약간 윗돈을 선에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모든 서비스를, 적당한 서비스를,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해서 그 서비스를 제공받은 고객이 정말 서비스 좋았어 라고 질을 높이 평가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하면 그렇게 할 때 그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너무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건 10인데 원하는 사람이 15명이다. 그럴 때는 수요를 좀 조정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수요와 공급의 조화를 가져오는 방법을 찾겠다라는 보완적인 기법을 공부를 하는 건데요. 자, 수요가 넘칠 때가 있고요.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20명 케어할 수 있는데 이제 5명밖에 안 오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수요가 너무 작을 때는 어떻게 하면 수요를 조금 더 푸시해가지고 좀 크게 만들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저랑 같이 볼 거예요. 책에는 수요를 조정하는 기법과 공급을 조정하는 기법이 표로 나와 있는데 공급을 조정하는 기법보다 수요를 조정하는 기법이 훨씬 더 자주 나오고 실제 저희 일상생활에도 훨씬 더 자주 쓰고 있는 기법이거든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수기에 수요를 감소시키는 전략을 쓸 거고요. 비수기에는 수요를 진작시키는 전략을 쓸 겁니다. 자, 넘쳐 흘러요. 성수기에는 내가 이 사람들한테 사주세요 하지 않아도 사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럴 때 지금 사시지 마시고요. 조금 뒤에 사세요라고 수요를 감소시키는 전략을 쓸 거란 말이죠. 어떻게 쓸 거냐 보세요.
고객들과 의사소통을 하고요. 고객의 우선순위를 관리합니다. 이건 보시면 아시는 부분이고, 여기에 자주 여러분께 문제로 좀 출제되는 부분이 성수기의 가격 전액을 부과하는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됩니다. 자, 항공료 예를 좀 들면 여러분이 잘 아실 것 같아요. 자, 성수기에는 항공료가 비싸요. 그래서 우리가 비성수기 때 휴가까지 내면서 월차까지 내서 여행을 다녀오시는 거잖아요. 그만큼 성수기에는 너무 그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가격 때문에 지금 못 가겠네? 다음 좀 비성수기에 가야겠다. 그게 바로 수요를 감소시키기 위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서비스 영업시간 및 장소를 조정하는 것도 서비스 성수기의 수요 감소 전략입니다. 그리고 예약제도 활용하시는 거, 자, 감소 전략 중에 하나겠죠. 너무 한 시간에 확 몰리는 걸 좀 조정하기 위해서 예약을 미리 받는 거죠. 3시, 4시, 5시 이런 식으로 시간을 확실하게 예약을 받아서 너무 수요가 많이 밀려와서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그것 자체가 그 서비스 질을 평가하는데 낮은 평가를 받는 것을 좀 방지할 수 있는 기법으로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비성수기일 때는 수요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냐. 자, 현재 시장의 수요를 진작하고 가격을 차등한다. 이거 보시면 돼요. 자, 비성수기일 때는 가격을 좀 더 싸게 제공하면 비성수기 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늘어난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나 가격보다 내가 원할 때 가는 게 훨씬 더 좋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비성수기 수요 진작 전략에 올바른 영향을 받지 않았던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저희처럼 주머니 사정이 가벼운 사람들은 오늘 항공료 너무 비싼데 성수기 때 못 가고 비성수기 때 좀 가고 싶다. 얼리버드로 조금 예약해서 조금이라도 싼 표를 좀 얻고 싶다라는 거 하시잖아요. 그래서 가격 차등화를 시켜서 수요를 진작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비수기 인센티브 제공하고 그때는 하나를 샀을 때 하나를 더 끼워준다거나 프로모션을 해서 또 다른 패키지에 다른 걸 좀 넣어준다거나 더 이점을 줘서 비성수기 때 사게끔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서비스 시설의 용도를 변경한다. 이거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홀을 저희가 그 기업마다 교육 센터가 있잖아요. 인재개발 센터에 교육부서 있고 그 교육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럴 때 교육이 그 자체 내에 교육이 없을 경우 이 교육원을 좀 다른 곳에 대관을 시켜서 그 비성수기 때 그 돈을 좀 또 돈을 벌 수 있는 그 용도를 쓴다는 거죠. 원래는 그 서비스 시설이 그런 게 아니어도 뭔가 대관하고 호텔이 아니었잖아요. 이 회사에서 우리 직원들 교육시키려고 만들어 놓은 교육원이지만 우리에게 교육이 없는 그 비성수기 때는 다른 데에 또 좀 빌려줘서 대관을 좀 해서 돈을 좀 벌겠다라는 서비스 시설의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비성수기 때 수요를 진작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서비스 상품의 다변화를 통해서 내가 원래 제공했던 것은 ABC인데 너무 좀 안 팔리네? 요새 물건이 너무 안 팔리네? 그런 시점에는 A, B, C, D, E, F 좀 다변화시켜서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줘서 수요를 진작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고 문제로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각각 이게 성수기의 수요 감소 전략인지 비수기의 수요 진작 전략인지 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공급 측의 조정을 기법에는 성수기에는 서비스의 기본 자원을 확충하고 비수기에는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한다. 이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제가 계속 네일샵 얘기를 드리는데요. 자, 여름에 말씀드렸죠. 여름에 네일샵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러면 제가 지금 네일샵 사장이에요. 지금은 같이 일하는 직원이 2명이었어요. 봄 때는 2명으로 충분히 돌릴 수 있었다라고 판단이 됐다고 하면 여름에는 분명히 작년 여름에도 그렇고 재작년 여름에도 그렇고 손님이 2배 이상 늘었어. 그럴 때는 또 다른 종업원 1명을 더 채용을 해서 여름 성수기를 조금 공급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제 직원을 좀 마련해 놔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 그때는 다른 샵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그 시장 자체가 호황이고 그 시장 자체가 성수기면 우리 샵뿐만 아니라 다른 샵도 사람들이 많이 필요할 텐데 그때 임박해가지고 직원을 구한다고 하면 구해지겠어요? 아니겠죠. 그러면 미리 계획을 좀 세워서 내가 제대로 된 공급을
좀 진행시킬 수 있도록 수요를 제대로 예측했다면 공급 대획도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그때 조정 기법으로는 이게 있다. 성수기에는 서비스의 기본 자원을 확충하고 비수기 때는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써야겠다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성수기에 공급 증대하는 방법은 이런 게 있고요. 비수기 때 공급을 조정하는 방법은 또 이런 게 있다. 자, 이거 하나만 좀 볼게요. 성수기 때 공급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파트타임 종업원도 쓸 거고요. 종업원을 교차 훈련시킬 수 있어요. 자,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래야 되는 뭔가 움직이면 돈을 벌 수 있는 성수기 때 모든 직원들 다 빼서 교육을 시키면 안 되겠죠. 진짜 필수적으로 꼭 필요한 교육들을 받아야 되는 그 종업원들만 빼서 교육을 받고 다른 종업원들은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죠. 자, 예를 들면 저희 회사 계열사에 음료 회사가 있거든요. 저희는 전 회사 자체가 8월달 첫째 주가 공식 휴가 주간입니다. 그때는 모든 회사가 다 같이 쉬어요. 하지만 그 계열사만 여름에 그 첫째 주에 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여름에 음료수 제일 많이 팔릴 때인데 그때 다 같이 쉬어버리면 안 된다고 해서 그 계열사만 그 8월 첫째 주가 휴가가 아니라 저희가 다 갔다 오고 나니 8월 마지막 주나 9월 마지막 주나 이런 식으로 해서 융통성 있게 조절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성수기 공급 증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웃소싱 하는 것도 공급을 증대하기 위해서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는 풀을 갖기 위해서 이런 걸 한다. 그럼 비수기 때 내가 가지고 있는 풀이 낭비되지 않도록 어떻게 할 수 있냐? 서비스 시설이나 장비 보수, 제대로 팔리지 않을 때 호텔 리모델링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서비스 시설이나 장비를 변경하고 이때 종업원 교육시키고 종업원 휴가 좀 주고 이때 비성수기 때 공급을 조정을 해서 우리가 결국엔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들을 이런 보완적인 기법을 써서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서비스 대기 관리인데요. 대기라는 것이 바로 내가 공급해 줄 거는 10개밖에 없는데 20명이 내 10개를 필요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늦게 온 사람 10명은 기다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늦게 온 사람 10명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바로 대기 관리예요. 그죠? 여러분 그걸 좀 보셔야 되는데, 자, 개념이 대기라는 것이 고객이 서비스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시간부터 저 지금 네일케어 받고 싶어요. 저 지금 마사지 받고 싶어요. 라고 준비가 되어 있는 시간부터 서비스 개시되기까지의 시간입니다. 이게 바로 서비스 대기 시간이에요. 자, 저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저 밥 먹으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되게 유명한 밥집 가면 1시간, 2시간씩 기다리는 거 아시죠? 제가 족발을 먹으려고 2시간을 기다려 본 적이 있는데 내가 진짜 족발 먹으려고 2시간 기다리는 거 맞아?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대기 관리입니다. 나 지금 먹을 준비 됐어. 나 지금 족발 먹어야 돼. 라고 했던 그 시점부터 전 2시간을 기다린 거예요. 그게 대기 관리입니다. 근데 그때 그 식당에서 저는 차도 주고 따뜻하게 해준다고 담요도 주고 했던 여러 가지 물리적인 환경도 있었겠지만 저는 진짜 그 족발이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2시간을 기다렸어요. 저의 의지 때문에 기다린 겁니다. 그러니까 대기 관리에는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되고요. 발생 원인은 서비스 공급이 부족해서 그렇고 일시적으로 고객이 몰릴 수도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 하죠. 전화를 해서 언제 가면 제일 많이 안 기다릴 수 있어요. 제가 언제 가면 바로 서비스 받을 수 있어요. 라고 당일 예약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전화를 해서 묻습니다. 병원 같은 경우에는 당일 예약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언제쯤 가면 제가 서비스를 제일 많이 기다리지 않고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왜냐하면 그들에겐 빅데이터가 있잖아요. 자, 간호사들은 알아요. 거기서 리셉셔니스트들을 알고 있습니다. 언제쯤 가면 손님들이 제일 많이 몰리지 않는지, 일시적인 고객 몰림 때문에 서비스 대기가 필요한 경우,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기 행렬의 발생 원인은 수요 측면과 공급적인 측면으로 또 나누어 볼 수 있다. 자, 수요가 너무 많아서 기다릴 수도 있고요. 내가 공급할 수 있는 양이 작아서 기다리게 할 수도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자,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 좀 보시고요. 수요 측면, 공급 측면 이렇게 볼 거다.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일정치 않고 비교적 짧은 시간에 수시로 변화하는 경우, 수요의 형태가 다양한 경우는 바로 수요 측면에서 대기가 발생하는 이유일 거고요. 공급 측면에서는 특정 시점에서 최대 수요에는 부족하도록 서비스 설비가 설계되는 것. 뭔가 내가 제공하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기 시간이 발생하기도 한다라고 수요와 공급적인 측면이 다 관리가 돼야지 누가 안 기다린다? 전화 여러분이 기다리지 않는다. 누가 안 기다린다? 우리의 고객이 기다리지 않고 바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직접 비용과 간접 비용 사이의 균형을 통해서 대기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총 비용을 최소화하는 서비스 용량의 수준을 찾는 것이 대기 행렬 이론의 목적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 제가 갔을 때 족발집에 가서 족발 먹으려고 기다렸는데 제가 아까 뭐 줬다고 그랬어요? 따뜻한 차도 주고 커피도 주고 담요도 주고 뭔가 기다리고 있는 그들이 우리의 서비스를 받게끔 하기 위해서 대기 시간에 뭔가를 투자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배부른 그 식당 같은 경우에는 기다리려면 기다리시고 안 기다리려면 그냥 가세요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저번 주에 장어집에 갔어요. 장어를 먹으러 갔는데 그때도 제가 2시간 반을 기다렸어요. 대기표를 주는데요. 그 대기만 관리하는 직원이 한 명 따로 있더라고요. 그 직원을 월급을 주는 것도 대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 직원을 앉혀놓잖아요. 그죠? 근데 이 직원의 월급을 주는 것보다 대기 관리를 해서라도 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이 훨씬 더 기업에는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 대기 관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대기 관리에 드는 비용을 최대한 줄여서 그 기업은 그렇죠. 돈은 많이 안 쓰되 많이 벌고 싶은 게 모든 사람의 그 욕구잖아요. 그만큼 관리를 잘하면, 잘 수요를 예측하고 공급을 잘 계획하면 그만큼 드릴 수 있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야 될 거는 대기 형태의 종류와 대기 모형의 종류와 이거 또 다시 한번 보시면 요거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부분이고요. 자, 대기 행렬의 종류와 형태에 대해서 좀 보셔야 됩니다. 이거 줄쓰기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어떤 것을 사기 위해서 줄을 섰던 방식들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단일선, 단일 서비스 제공자, 단일 관계. 그냥 줄 일렬로 서가지고 쭉쭉쭉 가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좀 알아보셔야 될 것이 지정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지정 대기선이 있습니다. 여기 백화점 가시면 어떤 카드, 물건 받는 거, 그리고 또 다른 서비스, 이런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줄을 여기다 쓰시고요. 이런 서비스 받기 위해서는 이 줄로 쓰시고요. 뭔가 나눠서 서비스를 나눠가지고 지정해가지고 그걸 대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거를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다수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단일 대기선인데, 자, 이거를, 그 다수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평행 대기선을 보면 똑같은 서비스를 받기 위했는데 각각 선 위치에 따라서 대기 시간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 복불복이라는 거죠. 그죠? 내가 여기 딱 쓰면 빨리 갈 것 같아서 섰는데 이상하게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말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보다 늦게 선 사람이 여기 섰는데 나보다 더 빨리 서비스를 받네? 그럼 저는 기분이 나쁠 수가 있죠. 이렇게 기업이 이 줄서기 때문에도 고객이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데 마이너스 영향을 미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행 대기선의 보완적인 의미로 이 배명, 단일 대기선을 만들어냈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서 있되 앞에 서비스를 받은 사람이 끝나는 순간순간마다 차례대로 가는 거예요. 어떤 거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KTX에 표 사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공항에서 짐 붙인다고 체크인할 때 어떻게 하는지 생각하시면 돼요. 자,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다 서 있는데 여기가 먼저 끝났으면 그 다음 사람이 먼저 가는 겁니다. 내가 먼저 온 사람이 내가 먼저 서비스를 받는 개념으로 만들기 위해서 뱀형의 서비스 대기선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번호표 순서 대기가 있는데 이거는 줄을 서지 않고 각각 다른 일을 보고 있다가 내가 먼저 왔습니다라는 증표를 가지고 있는 번호표를 가지고 서비스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요거 그 책에 나오는 부분 보면 마이스터의 대기 심리학. 자, 이게 사람을 대하는 우리가 뭔가를 대기하고 기다리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는지를 또 심리학자가 또 이거 연구를 좀 했습니다. 읽어보시면 너무너무 우리가 일상적인 내용으로 알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는데요. 고객의 기대와 인지 부분에서 여러분께서 이제 트리클 다운이라는 부분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기다림에 대한 심리적인 대기 관리라는 부분을 좀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게 대기표를 뽑는 것이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내가 10번이라는 표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8번이 끝났어요. 그러면 2명만 더 있으면 되겠구나. 나 2명 기다릴 수 있어. 이렇게 마음을 먹는다는 거죠. 근데
무작정 그냥 기다리라고 하면 더 사람들이 기다리기 힘들다라는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대기 심리학을 좀 보셔야 되거든요. 대기 관리의 보완 전략을, 이 대기 관리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전략을 쓰는지를 좀 보실 필요가 있고, 대기 행렬 시스템의 구성 요소와 용어 부분들을 조금 보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책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으로 나와져 있는데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해서 머릿속에 넣어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대기관리의 보완적인 전략에는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예약제도 활용할 거고, 인센티브 제공할 거고, 보완적인 서비스를 개발을 해낼 거예요. 게시판도 활용할 거고, 구체적인 예상 대기 시간 통보할 거고, 대체 채널을 개발을 해서, 자, 본점에 너무 사람이 많아. 그래서 바로 옆에 뭐 분점을 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분점 나면 3호점을 낸다거나 대체 방법을 생각해서 최대한 손님들이 기다리지 않고 우리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한다는 거죠. 왜? 대기 관리가 제대로 못하면 그러니까 고객들은 우리의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할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충성 고객을 잃는 마지막에 그 단계까지 가기 때문에 대기를 잘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대기 행렬 시스템의 구성 요소와 용어 부분들은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보시고 좀 넘어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객 모집 단가, 서비스 채널, 서비스 단계, 우선순위 규칙, 그런 것들을 좀 여기서 여러분이 좀 보셔야 될 것이 우선순위 규칙을 좀 보셔야 돼요. 자,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많은데 누군가에게 우선적으로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제공해주는 그 우선순위 규칙에는 바로 정적인 규칙이 있고 동적인 규칙이 있다라고 여러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대기 행렬 시스템의 이해 부분에서 여러분 구성 요소와 용어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가끔 용어를 묻는 문제가 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부분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넘어가는 것은 제가 처음부터 여러분께 이제 책은 한번 읽어보시되 공부를 하실 때 진짜 말씀드렸던 것처럼 책 한 권을 다 외울 수는 없거든요. 그럴 때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체크하고 포인트로 보셔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부분이 저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고객 모집단, 서비스 채널, 서비스 단계, 그리고 포화성 분포, 지수 분포, 대기 장소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분 우선순위 규칙 중에서 이 부분 좀 볼게요. 우선순위 규칙 중에서는 여러분 그 정적인 규칙이 있고요. 동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정적인 규칙에서 선착순 규칙이라고 first come, first service, 먼저 온 순서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해서 이게 first come, first service에서 FC, FS라는 선착순 규칙이 문제로 가끔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FC, FS 이렇게 써 있으면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한 번은 선착순 규칙이지 라고 알고는 넘어가셔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 선점 규칙에는 동적인 규칙에서 선점 규칙이라는 용어가 또 나오는데, 선점 규칙은 높은 우선순위를 가진 고객이 나타나면 다른 모든 서비스를 중단하고 그 서비스부터 처리하는 규칙이다. 자, 그 공항에서 짐 붙일 때요. 오히려 그 VVIP 그 퍼스트 클래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또 따로 그 카운터를 운영을 하는데, 어떤 경우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을 경우, 단체 손님들이 굉장히 많을 경우에는 그냥 다 오픈을 해요. 그럴 때 진짜 VVIP들 퍼스트 클래스 손님이 왔을 때는 오는 순간 그 즉시 바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선점 규칙을 정해놓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기를 시킬 때 누군가가 다 대기하고 있지만 누구에게 우선순위를 준다고 하면 어떠한 규칙, 어떠한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규칙을 만들어 놓았다라고 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포화성 분포랑 지수 분포의 개념은 한번 여러분이 읽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가끔 책에 나오는 경우, 그러니까 가끔 문제로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이게 뭔지 크게 여러분이 알아가지고 디테일하게 연구를 할 건 아니잖아요. 읽고 넘어가시면 돼요. 포화성 분포는 정해진 시간 안에 어떤 사건이나 이벤트, 서비스 수요가 발생하는 횟수를 나타내는 게 포화성 분포고요. 지수는 시간의 간격을 나타내는 확률 분포다. 이렇게 분포 자체가 종류가 다른 거다라고, 횟수 그리고 이것은 확률 분포,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오늘 저희가 배웠던 서비스 수요와 공급의 보완적인 기법, 어떤 것을 우리가 해가지고 그 수요에 맞는 공급을 하고 그렇게 보완을 해서 균형이 잘 맞춰져서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건데, 자, 문제를 좀 볼게요. 서비스 공급 능력이 수요를 증가하지 못하는 상황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발생하는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은 수요보다 공급이 약간 윗도는 상황을 장기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수요는 계속 변하는데 그때마다 조금 공급이 여유 있게 있으면 늘어나는 수요를 좀 맞춰줄 수 있게끔 만든다라는 거거든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서비스 제공 시간이 부족할 때는 최소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간 소모적인 부분을 제거한다. 그러므로 서비스 공급 능력은 증가한다. 자, 1번 바로 답이 나왔네요.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에는 제공 시간이 부족해서, 그럴 경우에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서비스에서 최소한만 제공을 하고, 그리고 시간 소모적인 부분들은 제거해서 셀프 서비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서비스 공급 능력을 증가시키게 되겠죠. 자, 2번부터 5번까지는 한번 읽어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좀 책에서 찾아내시는 그 과정을 좀 거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급 능력이 수요를 증가하지 못하는 상황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에는 이런 것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허용 구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은, 허용 구간이라는 거는 저희가 저번 시간에도 한번 얘기가 나왔어요. 고객이 원하는 그 서비스의 기대 수준과, 나 요만큼 원하는데 이만큼까지 안 되더라도 최소한 이만큼은 나한테 해줘야지 라고 하는 그 최소한의 원하는 그 서비스 수준과 최소한의 서비스 수준의 그 사이가 허용 구간이거든요. 그 허용 구간에 들면 그래? 이 정도는 뭐 할 수 있다. 근데 최소한의 서비스에서 밑으로 떨어지면 내가 더 이상 거기 서비스를 받지 않겠어 라는 결정을 내리겠죠.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객의 서비스 기대 수준은 결정적인 한 점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허용 수준 범위에서 결정이 된다. 그렇습니다. 허용 구간이 동일한 고객일지라도 상황에 따라서 허용 구간이 확장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 그렇죠. 서비스 제공자는 언제 어떻게 이 허용 구간이 확장되고 줄어드는지에 대한 이해보다 제공 요소에 더 신경을 쓰도록 한다. 자, 3번을 보시면 여러분 허용 구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1번, 2번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근데 서비스 제공자가 언제 어떻게 이 허용 구간이 확장되고 줄어드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지 제공 요소에만 더 신경을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것을 제공하겠다, 내가 어떤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게 것이 아니라 내가 제공하는 이 서비스를 받는 그 사람이 얼마만큼 만족을 하겠는지 만족을 좀 포커스를 둔다고 하면 이 서비스 허용 구간에 대한 이해를 끊임없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3번은 그런 부분이 좀 틀렸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4번, 5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공받는 서비스의 매우 중요한 요소와 덜 중요한 요소에 따라서 허용 구간은 달라질 수 있겠죠. 서비스는 제공자의 이해 또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이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고객이 이를 지각하고 수용할 수 있는 한계가 허용 구간이다 라고 허용 구간에 대한 얘기가 1번부터 4번까지, 그러니까 1번부터 5번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답을 제외한 다른 보기들 한번 읽어보시면서 허용 구간에 대한 이해 다시 한번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중 수용할 만한 서비스의 기대를 형성하는 요인이 아닌 것은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볼게요. 이건 수업 중간에 제가 저의 강의 중간에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문제를 한번 보고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수용할 만한 서비스의 기대를 형성하는 요인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 자, 일시적인 서비스의 증강 인자, 2번 지각된 서비스의 대안, 3번 고객이 지각하는 자신의 서비스 역할, 자, 4번 상황적인 요인, 그리고 5번 예상 수준 이상의 서비스. 여기서 자, 수용할 만한 서비스 기대를 형성하는 것은 예상 수준 이상이 아니라 예상 수준만큼의 서비스를 가지고 서비스 기대를 형성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간혹 문제로 나오는 부분이어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다음 중 성수기의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전략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 자, 성수기에 우리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원해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케어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들, 보완적인 기법을 써서 그 수요를 조금 감소시키는, 수요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쓴다라는 것인데, 전략에 해당하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시면 딱 보이시죠? 자, 3번 예약제도의 활용을 제외하고는 다 비성수기의 수요를 진작시키는 전략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이렇게 자 보시면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예약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성수기 수요를 감소시키는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8강 서비스 수요와 공급의 관계에서 서비스 수요가 많을 때는 어떻게 하고 공급이 많을 때는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그 수요가 너무너무 많을 때 생기는 그 대기 시간 줄 서는 것까지 이제 저희 같이 공부를 좀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서비스 수요와 공급 파트 3 마지막 시간에 서비스 가격 관리와 수율 관리라는
그 꼭지를 한 번 더 보고 저희가 파트 3를 정리를 할 거예요. 오늘 긴 시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앞부분 저희가 파트 3는 그 앞부분에 계속 연결되어 있어서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책 꼭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구간에서 저는 다시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